여러분, 친구가 하나둘 사라졌다고 해서 절대로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조용히 멀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105회를 살아오면서 이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다투지도 않았고 배신을 당한 것도 아닌데 어느 날 문득 주변을 둘러보니 예전에 가깝던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없더라는 이야기 말입니다.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카를 융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이런 현상에 아주 깊은 뜻이 숨어 있다고 보셨습니다. 사람이 진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반가워하기는커녕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크게 6가지입니다. 첫째, 왜 어떤 친구는 아무 이유 없이 떠나가는가? 둘째, 혼자 있는 시간이 왜 그렇게 불편하게 느껴지는가? 셋째, 고요함이 우리 마음속에서 무엇을 끄집어내는가? 넷째, 진짜 홀로 있음과 억지로 갇혀 있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다섯째, 융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겪었던 6년이라는 시간. 여섯째, 그리고 그 시간 끝에 남은 진짜 인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0분에서 50분 가까이 걸리는 긴 이야기이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오래 남아있던 물음표 하나가 마침표로 바뀌실 거라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저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 저는 사람이 많은 자리를 좋아했습니다. 모임에 나가고 여러 사람과 어울리고 늘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특히 70을 넘기고 80을 넘기면서 이상하게도 곁에 있던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더군요. 처음에는 그것이 서글펐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가 매력이 없어졌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그것은 잘못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 한 가지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을 더 슬프게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이유를 알 수 없어 답답하셨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밝혀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 느끼고 계신 그 쓸쓸함이 사실은 여러분이 훨씬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자주 연락하던 친구인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뜸해지고 결국에는 안부조차 묻지 않게 된 경험 말입니다. 큰 싸움도 없었고 서운한 말을 주고받은 것도 아닌데 말이지요. 그저 조용히, 아주 조용히 그 사람이 내 삶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에서는 그 사람이 그리 그립지 않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놀라셨을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왜 어떤 친구는 아무 이유 없이 떠나갈까요? 사람이 변할 때 주변에서 겪는 상실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배신의 아픔도 아니고 하룻밤 사이에 벌어진 이별의 슬픔도 아닙니다. 훨씬 더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대화가 짧아집니다. 메시지의 답이 늦어집니다. 초대가 뜸해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오지 않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한때 내 삶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 어느새 가장자리로 밀려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극적인 사건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말다툼도 분명한 작별 인사도 없었습니다. 그저 내가 변했고 그 관계가 더 이상 그 변화를 따라오지 못한 것뿐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많은 분들이 곧바로 자기 자신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예전 대화를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서
관계를 틀어지게 만든 그 한마디를 찾아 헤맵니다. 내가 너무 조용해졌나? 너무 멀어졌나? 너무 진지해졌나? 아니면 그냥 함께 있기 불편한 사람이 되었나? 하고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하지만 용 선생님이라면 조금 다른 방향을 가리켰을 겁니다. 진짜 물어야 할 것은 내가 뭘 잘못했는가가 아니라 내가 더 이상 무엇을 연기하지 않기로 했는가라고 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페르소나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페르소나란 우리가 세상 속에서 기능하기 위해 익히는 일종의 사회적 가면입니다. 이 가면은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어울리고 거절을 피하고 인정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알아볼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도와줍니다. 페르소나가 반드시 거짓은 아닙니다. 단순한 의미에서 거짓말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 면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려면 누구나 어느 정도는 이 가면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가면이 그저 가면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시작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역할이 너무나 익숙해져서 마치 내 정체성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느새 모임에서 늘 재미있는 사람, 늘 믿음직한 사람, 늘 다투는 사람들 사이를 중재하는 사람, 늘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늘 무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은 그 역할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그 역할을 계속 연기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진짜 나 자신을 내주고 그 대신 소속감을 얻는 거래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가면은 더 이상 내가 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느새 그것이 내 얼굴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한 번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편안했던 대화가 조용한 불편함으로 다가옵니다. 모임에 나가는 일이 만남이라기보다 하나의 공연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 역할을 연기하는 방법은 여전히 알고 있지만 그것을 하는데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기운이 듭니다. 웃어야 할 때 웃고 예상되는 대답을 하고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들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의 삶에서는 이상하게 붕 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용 선생님은 이것을 더 깊은 심리적 변화의 시작이라고 보셨습니다. 진짜 나 자신과 사회적 가면 사이에서 조용한 분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항을 위한 반항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좀 더 정직한 삶을 요구하기 시작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작되면 몇몇 관계는 자연스럽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더 나빠져서도, 더 차가워져서도, 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져서도 아닙니다. 그저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연기하던 역할과 이어져 있었던 것이지 그 역할 아래에 있는 진짜 사람과 이어져 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 이웃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마동수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부산에서 오랫동안 작은 공장을 운영하시던 분이었는데 늘 모임의 분위기 메이커였습니다. 누가 생일인지 다 기억하고 다투는 사람들 사이에 서서 화해시키고 분위기가 무거워지면 늘 농담으로 풀어주던 분이었지요. 사람들은 그분과 함께 있으면 삶이 훨씬 가벼워진다고 늘 말했습니다. 그러다 몇 해 전 건강이 나빠지면서 그분은 예전처럼 사람들을 챙길 힘이 없어졌습니다. 조용해졌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모임의 무거운 분위기를 더 이상 짊어지지 않게 되었지요. 그리고 다시 모임에 나갔을 때 뭔가 아주 아픈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리는 여전히 있었지만 이미 그분 없이 조용히 재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는 줄어들었고 대화는 예의 바르지만 겉핥기만 하는 시기였습니다. 예전에는 믿었던 그 친밀함이 더 이상 진짜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아팠던 것은 사람들이 멀어졌다는 사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유대의 상당 부분이 이제는 더 이상 되고 싶지 않은 어떤 버전의 자신에게 기대어 있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융 선생님이라면 이것을 우정의 실패라고 부르지 않으셨을 겁니다. 오히려 가면을 통해 맺어진 관계가 가면이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함께 사라지는 현상이라고 부르셨을 겁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거절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하나의 여백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소속되기 위해 내 정체성을 흥정할 필요가 없는 생애 처음 맞이하는 진짜 여백 말입니다. 공연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할 때 그 자리에 남는 것은 단순한 공허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어려운 질문의 시작입니다. 더 이상 그 자리를 위해 연기하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인가? 우리 세대는 특히 이런 경험을 많이 하십니다. 젊은 시절에는 체면을 지키느라 주변의 기대에 맞추느라 정작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은 뒷전으로 미뤄두고 살았습니다. 자식 키우고 집안 대소사 챙기고 모임에서 좋은 사람 노릇하느라 정작 내 얼굴 뒤에 있는 진짜 얼굴은 오랫동안 들여다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이제 와서 그 가면이 조금씩 벗겨지고 몇몇 관계가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정직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왜 그렇게 불편하게 느껴지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완전히 혼자 계셨던 게 언제였나요? 휴대전화를 들여다보지도 않고 음악이나 방송을 틀어놓지도 않고 일도 하지 않고 그저 아무 소리도 없이 방 안에 조용히 앉아 있었던 순간 말입니다. 혹시 그런 순간이 있었다면 자기도 모르게 손이 휴대전화로 가기까지 얼마나 걸리셨나요? 대부분의 경우 몇 초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손은 거의 저절로 휴대전화를 향하고 텔레비전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저절로 켜집니다. 이 반응이 얼마나 순식간에 일어나는지, 우리는 왜 고요함을 견디지 못하게 되었는지 멈춰 서서 물어볼 겨를조차 없습니다. 용 선생님은 이런 반응이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고 보셨습니다. 그분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외로움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중요해 보이는 것들을 전할 길이 없을 때 온다고 말입니다. 처음 들으면 이 말은 인간관계에 관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음속 세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융 선생님은 아직 한 번도 말이 되어 나오지 못한 감정, 바람, 두려움, 물음들을 짊어지고 사는 경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외로움은 정말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잠시 미뤄질 뿐입니다. 대화와 오락과 끊임없는 활동은 그 아래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무언가를 덮는 소음의 한 층이 될 뿐입니다. 외로움은 결코 바깥에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삶이 바쁜 동안에는 알아차리지 않기가 훨씬 쉬웠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인 관계가 줄어드는 일이 그토록 벅차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예전에 그 관계에 그다지 만족하지 못했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음이 사라지면 고요함이 곧바로 평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소음이 그동안 무엇을 가려왔는지가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래된 기억들이 예고 없이 되살아납니다.
끝맺지 못한 슬픔이 조용히 관심을 요구합니다. 내 삶의 방향이나 인간관계에 관한 물음들이 갑자기 외면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오래전에 묻어두었던 바람들조차 다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이라는 분도 용 선생님보다 훨씬 오래전에 비슷한 통찰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겪는 많은 문제들은 조용한 방 안에 홀로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고요함이 그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산만함 아래에 살고 있던 문제들을 다만 드러낼 뿐입니다. 이 부분은 사람들이 잘 이야기하지 않는 홀로 있음의 한 단면입니다. 우리는 흔히 홀로 있는 시간이 창의력과 지혜, 자기 발견을 가져다 준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전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다지 반갑지 않은 어떤 과정을 거친 뒤에야 찾아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불편함입니다.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싶은 초조한 충동, 딱히 그립지도 않은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고 싶어지는 마음, 걱정과 후회와 상상 속 대화들이 끝없이 마음을 채우는 순간들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를 겪고는 곧바로 나는 원래 혼자 있는 것과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결론 내려버립니다. 나는 원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성격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오랫동안 인정받기를 기다려온 어떤 진실 앞에 너무 가까이 서 있기 때문에 생기는 불편함입니다. 용 선생님은 만약 그 고요함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도망치지 않는다면 뜻밖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믿었습니다. 고요함이 말을 걸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감정으로, 기억으로, 자꾸 되풀이되는 꿈으로, 그리고 미묘한 깨달음으로 말을 걸어옵니다. 내 삶의 어떤 부분들이 더 이상 지금 되어 가고 있는 나 자신과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용 선생님은 이 단계를 밤바다 여행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자아가 익숙하게 자신을 지키던 방어벽을 점차 내려놓으면서 무의식 속으로 상징적으로 내려가는 여정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결코 편안하지 않고 원래부터 편안하도록 만들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생각으로 해결할 수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도, 일정 사이사이에 끼워 넣을 수도 없습니다. 다만 충분히 오래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동안 나의 산만함이 나를 지켜주려고 가려왔던 것들을 무의식이 드러낼 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 뿐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고요함이 그토록 두렵게 느껴지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고요함이 두려운 것은 그것이 텅 비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답을 얻지 못한 물음들, 잊혔던 감정들, 그리고 오랫동안 참을성 있게 관심을 기다려온 나 자신의 한 부분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지요. 고요함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자기 인식이 가장 부족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미 고요함이 무엇을 드러내려 하는지 어렴풋이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내 안의 세계가 하려는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었는가가 아닙니다. 마침내 그것을 소음으로 덮어버리는 일을 그만둘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동네에 사시던 봉순덕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대구에서 오랫동안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던 분이었는데 가게를 정리하고 나서 갑자기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켜놓고 지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심심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텔레비전을 끄면 마음이 이상하게 무거워진다고요. 젊었을 때 자식들 키우느라 미뤄두었던 감정들이 가게를 정리하고 조용해진 시간 속에서 자꾸 떠오른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견디기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그 감정들을 밀어내지 않고 가만히 들여다보기 시작하자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요함이 하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무겁게 느껴지지만 끝까지 머물러 있으면 결국 우리를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고요함이 우리 마음속에서 무엇을 끄집어내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홀로 있음을 평화로운 것으로 상상합니다. 조용한 아침, 일기장, 천천히 마시는 차 한 잔, 그리고 마침내 나 자신과 편안해지는 그 느낌을 떠올리시겠지요. 그런 홀로 있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홀로 있음은 아닙니다. 평온이 찾아오기 전에 훨씬 덜 반가운 무언가가 먼저 찾아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초조함, 뚜렷한 원인이 없어 보이는 오래된 분노, 예고 없이 찾아오는 슬픔, 그리고 평범한 저녁 시간 위로 내려앉는 이상한 무거움 같은 것들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감정들을 느끼면 홀로 있는 시간이 나를 해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융 선생님은 정반대로 보셨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그동안 숨겨져 있던 것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융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람은 빛의 형상을 상상함으로써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하게 만듦으로써 깨달음을 얻는다고요. 이것은 그분의 생각 중에서 가장 오해받기 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고통이나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라고 부추긴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단순한 심리학적 진실 하나를 가리켰을 뿐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떠오르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살고 있던 것입니다. 그것은 혼자 있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처음으로 그것을 알아차릴 만큼 충분한 고요함이 생겼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융 선생님은 이 숨겨진 영역을 그림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림자는 나 자신의 사악한 버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내가 억누르는 법을 배운 모든 것들의 모음입니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느꼈던 감정들, 내가 맡아야 했던 역할에 맞지 않던 야망들, 유능함이나 유머, 끊임없는 생산성 뒤에 숨겨두었던 두려움들 말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모든 관계는 어느 정도의 자기 절제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소속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만 보여주고 나머지 부분들은 눈에 띄지 않게 감춥니다. 그 감추어진 부분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무의식 속으로 옮겨가서 알아봐줄 기회를 기다릴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깊은 홀로 있음의 시간이 때때로 예상보다 훨씬 강렬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사회적인 활동이 잦아들면 무의식은 오랫동안 저장해 두었던 것들을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댐에 막혀있는 강물을 떠올려 보세요. 댐 뒤편에는 나뭇가지와 낙엽과 온갖 부유물들이 계속 쌓여서 결국 물이 거의 움직이지 못할 지경이 됩니다. 그러다 마침내 댐이 열리면 가장 먼저 흘러나오는 것은 맑은 물이 아닙니다. 그 안에 갇혀있던 온갖 것들이 먼저 쏟아져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리적인 치유의 첫 단계는 흔히 어수선하게 느껴집니다. 오랫동안 묻혀있던 것들이 자리를 잡기 전에 먼저 움직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를 잘못 해석하십니다. 이 불편함이
곧 내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믿어버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더 정직해지고 있는 것 뿐입니다. 융 선생님은 그림자를 외면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무대 뒤편에서 조용히 우리 삶을 움직입니다. 반복되는 인간관계의 패턴, 설명할 수 없는 짜증, 뚜렷한 이유 없는 불안, 겉으로는 성공했는데도 뭔가 빠진 듯한 느낌이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림자를 의식 위로 끌어올린다고 해서 그것이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나를 지배하던 힘이 약해집니다. 감추어진 채로 남아있는 것은 우리를 지배합니다. 의식 위로 올라온 것은 마침내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자는 일상 속에서 아주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별것 아닌 일에 자식에게 갑자기 화를 내신 적이 있으신가요? 텔레비전 뉴스를 보다가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워지신 적은요? 오래전에 다투었던 사람이 몇 년이 지나도 자꾸 꿈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바로 그림자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순간입니다.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이유로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아차리고 나면 비로소 그 감정의 뿌리를 이해하고 조금씩 풀어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홀로 있는 시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몇 년을 홀로 지내면서도 끊임없는 공상이나 원망을 통해 계속 자기 자신을 피해 다닐 수 있습니다. 진짜 홀로 있음이란 단순히 사람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을 곧바로 밀어내지 않고 그대로 함께 머무르려는 의지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길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불편함을 피해 익숙한 가면으로 돌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충분히 오래 머물러서 자신이 두려워하던 그 어둠이 사실은 적이 아니라 온전해지는 문이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광주에 사시던 가명자라는 분의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나서 한동안 그분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만나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슬픔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꾸 화가 난다고요.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이유를 알 수 없는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서운함과 억울함이 조용한 방 안에서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분은 그것을 억누르는 대신 조금씩 꺼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자식들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고 오래된 친구에게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서운함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과정은 결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그분의 얼굴이 눈에 띄게 밝아지셨습니다. 그림자를 마주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아프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가벼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진짜 홀로 있음과 억지로 갇혀 있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 융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 앞에 앉아 계신다면 던지실 법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복잡한 질문도 어려운 임상적 질문도 아닙니다. 그저 이런 질문입니다. 혼자 계실 때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게 다가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계신가요? 이 구분은 미묘하게 들리지만 그 답에 따라 여러분의 홀로 있는 시간이 실제로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사람이 거의 똑같은 상황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 다 친구가 적고, 둘 다 오랜 시간 혼자 지내고, 둘 다 예전에는 빼곡했던 약속들을 하나둘 줄여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두 사람의 삶이 놀랍도록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내면에 무언가가 자라고 있고 예전의 틀이 더는 맞지 않기 때문에 홀로 있습니다. 사라져간 관계들은 더 이상 진실하게 느껴지지 않는 예전 모습 위에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홀로 있음은 때로 불편하지만 그 안에는 살아있다는 느낌이 함께합니다. 어려운 물음들이 떠오르지만 그것은 여전히 중요하게 느껴지는 물음들입니다. 느리더라도 분명히 무언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세상이 위험하게 느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혹은 사람들에게 상처받거나 실망하거나 자신이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이해받지 못했기 때문에 홀로 있습니다. 그 홀로 있음은 성장의 공간이 아니라 방어의 공간입니다. 고요함이 그럴듯한 철학으로 잘 포장된 담벼락일 뿐입니다. 삶의 고요함이 깊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보호막의 성격을 띠고 있을 뿐입니다. 융 선생님은 이 두 경험 사이에 분명한 선을 그으셨습니다. 하나는 진정한 홀로 있음이라고 부르셨는데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을 돕는 홀로 있음입니다. 다른 하나는 고립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고립이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 실제로는 정체의 한 형태라는 것을 정확히 짚어내셨습니다. 고립은 그림자를 있던 자리에 그대로 묶어둡니다. 왜냐하면 그림자가 드러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정직함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방어에서 비롯된 고립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정교한 형태의 부정직함 가운데 하나입니다. 개성화에 관한 책을 잔뜩 쌓아두고 내면의 평화에 관한 좋은 말들을 늘어놓으면서 스스로는 의식적으로 이 길을 선택했다고 진심으로 믿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지 준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의식이 알아차리지 못해도 무의식은 그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정직한 질문은, 그리고 이것은 마주하기 결코 편안하지 않은 질문입니다만, 내가 혼자인지 아닌지가 아닙니다. 왜 혼자인지입니다. 내 안에 무언가가 맑아지고 있고 내 삶의 예전 버전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과 더 이상 맞지 않기 때문에 혼자인 것일까요? 아니면 혼자 있는 것이 곧 아직 아물지 않은 내 안의 부분들에 아무도 닿을 수 없게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혼자인 것일까요? 처음에는 이 둘이 겉보기에 완전히 똑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둘 다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을 줄 수 있습니다. 둘 다 고요함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은 오직 시간이 지나면서 그 홀로 있음이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바라볼 때뿐입니다. 진정한 홀로 있음은 불편할 때조차 앞으로 나아가는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무언가가 처리되고 맑아지고 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떠오르는 물음들은 힘들어도 기꺼이 마주할 수 있는 물음들입니다. 고립이면서 홀로 있음으로 포장된 상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전혀 다른 결을 만들어냅니다. 좀처럼 진짜 평온으로 자리 잡지 못하는 우월감이 자라나고 다른 사람들이 문제라는 이유들이 점점 더 날카로워지며 끊임없이 유지 보수가 필요한 자기 충족의 철학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그 밑바닥에는 진짜 관계에 대한 갈망이 사실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것이 나약함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분류되었을 뿐입니다. 용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매몰차게 굴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진짜로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홀로 있는 시간을 정교한 회피가 아니라 진짜 내면의 작업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이 발전시킬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드물고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라고 믿으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남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전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내가 실제로 어느 쪽을 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 뿐입니다. 상담 선생님에게도 다른 누구에게도 아닙니다. 그저 고요함 속에서 나 자신에게 묻는 것입니다. 답은 이미 그 자리에서 내가 더 이상 반박하지 않기를 기다리며 놓여 있습니다. 이 이야기까지 벌써 절반 가까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관계가 조용히 변하는지, 고요함이 왜 그렇게 불편한지, 그리고 그 고요함이 무엇을 드러내는지 함께 이제부터는 융 선생님 본인이 실제로 겪었던 시간, 그리고 그 끝에서 남은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조금 무겁게 느껴지셨다면 이제부터는 훨씬 더 따뜻한 이야기로 이어질 것입니다. 5번째 이야기입니다. 융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겪었던 6년이라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12년 무렵 융 선생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존경받는 정신의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병원은 늘 사람들로 붐볐으며 지그문트 프로이트라는 정신분석학의 창시자가 공개적으로 그를 자신의 후계자라고 불렀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거의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융과 프로이트의 결별은 단순한 학문적 의견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지적 세계 전체가 무너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스승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형성되어 있던 공동체까지 함께 잃었습니다. 동료들은 프로이트의 편에 섰고 초대장은 더 이상 오지 않았으며 한때 현대 심리학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 갑자기 완전히 홀로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융 선생님의 생애에서 사람들이 잘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는 곧바로 경력을 재건하거나 새로운 사람들로 주변을 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퀴스나흐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물러나서 거의 6년에 가까운 깊은 심리적 불확실성의 시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호숫가에 돌탑을 쌓았고 일기장을 꿈과 상징적인 환상들로 채웠으며 자기 자신의 무의식과 놀라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 경험들로부터 도망치는 대신 그는 놀라울 만큼 정직하게 그것들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훗날 융 선생님은 그 시기가 몹시 불안정했다고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설명할 수도 벗어날 수도 없는 내면의 압박감에 짓눌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내면 세계와 평범한 현실 사이의 경계가 무서울 만큼 얇아지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평화롭게 홀로 있음을 즐기는 사람의 모습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전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동안 그 자리에 남아있으려 애쓰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융 선생님과 함께 떠올리는 거의 모든 것이 바로 그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그림자에 대한 이해, 개성화 이론, 분석 심리학의 토대들 말입니다. 훗날 그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가 된 붉은 책의 상당 부분조차 바로 이 힘겨운 고립의 시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융 선생님의 위대한 생각들 가운데 그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동료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시절에 태어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그가 홀로 있던 시절에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 이야기가 결국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를 안에서부터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특별해지는 느낌이 아닙니다. 어떤 더 높은 의식의 단계에 이르는 느낌도 아닙니다. 오히려 불확실한 느낌입니다. 익숙한 관계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예전의 정체성이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하며 바깥에서는 별다른 위안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실패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융 선생님은 그 6년이라는 시간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가 선택한 것은 그 시간에서 도망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더 안전하게 느껴진다는 이유만으로 예전의 정체성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언가 더 깊은 것이 떠오를 때까지 충분히 오래 그 불확실함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 조용한 결심이 그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훗날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방식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세상이 조용해졌다면, 친구들이 하나둘 흐릿해졌다면, 그리고 예전의 나와 지금 되어가고 있는 나 사이 어디쯤에 매달려 있는 자신을 발견하셨다면 이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융 선생님의 뒤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아직 아무 의미도 갖지 못했던 바로 그 시절에 그가 서 있던 그 자리에 지금 함께 서 계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기에는 아무런 잘못도 없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6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6년의 시간 끝에 남은 진짜 인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융 선생님은 끝까지 혼자였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적어도 완전히 영영 혼자였던 것은 아닙니다.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돌탑과 그림들과 자기 무의식 속 인물들과의 대화들이 지나고 마침내 땅이 다시 단단해지고 자신이 겪은 일을 말로 담아낼 수 있게 되었을 때 융 선생님은 다시 관계 속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만 프로이트와 결별하면서 잃어버렸던 크고 체계적인 동료 집단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적은 수의 그러나 훨씬 더 진실한 관계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곁에는 토니 볼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작업 속 내면의 차원을 그 누구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엠마 융 여사도 있었습니다. 수십 년의 결혼 생활 동안 진정한 지적 동반자로 남아준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말년에 그와 가까이 함께 일했던 아니엘라 야페라는 분도 있었습니다. 훗날 그의 회고록에 형태를 부여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분이었지요. 이들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지인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우연히 같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형성된 그런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융 선생님은 이런 종류의 인연을 가리키는 단어를 따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영혼의 우정이라는 뜻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설명하는 방식을 보면 그가 그것을 평범한 사회적 친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으로 여겼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영혼의 우정은 공유된 과거나 가까운 거리 혹은 언제든 편하게 전화할 수 있는 익숙함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만들어내기 어렵고 훨씬 더 읽기 어려운 것 위에 세워집니다. 바로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알아봐지는 경험입니다. 쉽게 알기 쉬운 그 버전의 내가 아니라 모든 것을 매끄럽게 굴러가게 하려고 내세우는 얼굴, 그 페르소나가 아니라 아직 형성되어 가는 중이고 여전히 불확실하며 여전히 되어가고 있는 진짜 내면 말입니다. 융 선생님은 이런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두 인격의 만남은 마치 두 화학 물질의 접촉과 같아서 만약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면 둘 다 변화한다고 말입니다. 그 변화야말로 영혼의 우정을 평범한 사회적 관계와 구분 짓는 지점입니다. 평범한 관계는 대체로 나를 예전 그대로 남겨둡니다. 영혼의 우정은 내 안에 있는 무언가의 모양을 바꾸어 놓고
나 역시 상대방 안에 있는 무언가의 모양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접촉에서 무엇이 만들어질지는 어느 쪽도 완전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런 종류의 인연이 드문 이유는 특별한 사람만 만날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가장 받아들여지기 쉬운 버전의 자기 자신이 아니라 진짜 자기 자신으로 나타날 만큼 충분한 내면의 작업을 해낸 사람들이라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작업이야말로 이 이야기 전체가 가리켜 온 것, 바로 홀로 있는 시간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사회적 세계가 좁아지는 것은 연결의 끝이 아닙니다. 다만 어떤 특정한 종류의 연결,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 아니라 가면 위에 세워졌던 연결의 끝일 뿐입니다. 나 자신을 조심스럽게 관리해야만 유지되던 연결, 늘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따뜻한 느낌은 주었지만 정작 진짜로 알아봐진다는 경험은 좀처럼 주지 못했던 연결 말입니다. 그 수축이 지나간 뒤 그 여백을 서둘러 예전과 똑같은 것으로 채우려 하지 않고 그 안에 계속 머무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진짜로 나에게 가닿는 무언가의 가능성입니다. 많은 인연이 아닙니다. 융 선생님 자신도 그리 많은 인연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인연들은 그가 표현한 대로 접촉을 통해 두 사람 모두를 변화시키는 종류의 인연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제목이 가리키는 마지막 단계는 더 이상 사람이 필요 없어지는 단계가 아닙니다. 내가 충분히 나 자신이 되어서 이제 나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공연이 아니라 억지로 맞춰온 모습이 아니라 그 고요함과 그림자와 불확실한 땅 위의 시간들을 거쳐 여전히 서 있는 바로 그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은 방을 가득 채워야만 충만함을 느끼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인연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그 사람은 반드시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성화, 홀로 있음, 오래된 관계들이 서서히 사라지는 과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이 모든 이야기를 조용히 자기 자랑으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친구가 없다는 사실이 곧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깊은 사람이라는 증거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내 외로움이 나의 특별함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고 내 고립이 이제 주변 사람들을 넘어섰다는 증거가 되어버립니다. 융 선생님은 이런 생각을 거듭거듭 경계하셨습니다. 그분은 이것을 자아팽창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진짜 심리적인 통찰이 그것을 변화시켰어야 할 바로 그 자아에게 조용히 가로채이는 순간을 뜻합니다. 예전의 가면은 사라졌지만 그 대신 더 깨어있고 더 의식적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가면이 세워집니다. 그것은 개성화가 아닙니다. 그저 또 다른 변장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차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융 선생님은 진짜 심리적인 성장은 놀랄 만큼 조용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월감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변했다는 것을 설득하고 싶은 마음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대신 나 자신과의 관계를 바꾸어 놓습니다. 다른 사람의 관심을 통해 내 가치를 재는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휴대전화가 조용하거나 초대가 오지 않아도 더 이상 조바심을 내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정체성이 더 이상 그들을 통해 끊임없이 되비춰질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무게중심이 서서히 내면으로 옮겨갑니다. 인정은 여전히 반갑지만 더 이상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게 됩니다.
홀로 있음은 곧바로 도망치고 싶은 곳이 아니라 편안히 들어설 수 있는 곳이 됩니다. 시간과의 관계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되어야 한다는 끊임없는 압박이 서서히 사그라듭니다. 나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줄어들고 무언가를 놓칠까봐 조바심 내는 마음도 줄어들며 내 삶이 겉보기에 성공적으로 보이는지에 대한 불안도 줄어듭니다. 내 성장에 대해 더 인내심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개성화가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 평생에 걸쳐 나 자신에게로 되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일을 돌아볼 때도 떠나간 사람들을 원망할 필요를 더 이상 느끼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탓할 필요도 느끼지 않게 됩니다. 다만 어떤 관계들은 내 삶의 이전장에 속해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때의 나에게는 의미 있었지만 내가 되어가고 있는 나와 함께 자라나지는 못했던 관계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이 이야기의 제목이 진짜로 가리키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친구가 없다는 것은 최종 단계가 아닙니다. 고립 그 자체가 어떤 식으로든 깨달음을 의미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는 증거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많은 분들이 예전에 가면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난 뒤 그리고 진짜로 되어가고 있는 나 자신을 중심으로 새로운 관계들이 자라날 시간을 아직 얻지 못한 사이에 잠시 머무는 자리일 뿐입니다. 어떤 분은 그 자리에서 당황해 서둘러 예전의 정체성으로 돌아갑니다. 다른 어떤 분들은 더 진실한 무언가가 떠오를 때까지 충분히 오래 그 자리에 머뭅니다. 그 불확실함과 함께 머무르려는 의지야말로 융 선생님이 정말 극소수의 사람만이 이루어낸다고 믿었던 바로 그것입니다. 결국 가장 드문 성품은 친구가 가장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우정이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그 관계가 진짜일 때는 여전히 온전히 사랑하고 신뢰하고 연결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을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세상에 속하기 위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저버리지 않기로 했을 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 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단지 심리적인 현상만이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발달 단계이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넓은 세상 속에서 나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아야 했고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내 자리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때는 넓게 뻗어나가는 것이 생존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로 접어들면 삶의 과제 자체가 달라집니다. 더 이상 넓게 뻗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나무를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어린 나무는 가지를 사방으로 넓게 뻗어야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나무는 가지를 넓히기보다 뿌리를 깊게 내리는데 힘을 씁니다. 그래야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래 버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관계가 좁아지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뿌리를 깊게 내리는 자연스러운 전환입니다. 발달 심리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든 사람은 더 이상 사회적 인정을 얻는데 에너지를 쓰기보다 정서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운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우선순위가 자연스럽게 재정렬되는 지혜로운 과정입니다. 젊었을 때는 넓은 인맥이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면 이제는 깊은 관계가
진짜 위로와 의미를 만들어줍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관계가 줄어드는 것을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넓게 뻗어 있던 가지들이 하나둘 잘려나가고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그것을 상실로만 보지 마시고 뿌리를 내리는 시간으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리는 뿌리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훨씬 더 단단하게 지탱해 줄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실천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 이 시기를 어떻게 지나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그 시간이 편안하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자꾸 무언가로 그 시간을 채우고 싶어지시나요? 혹시 텔레비전을 끄자마자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오히려 조용한 시간이 되어야 비로소 마음이 놓이시나요? 이 두 가지 반응 모두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그 반응이 무엇을 말해주는지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고요함을 억지로 편안하게 만들려고 애쓰지 마세요. 처음에는 불편한 것이 당연합니다. 하루에 10분, 그저 10분 정도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계셔 보세요. 텔레비전도 끄고 휴대전화도 다른 방에 두고 그저 창밖을 바라보거나 눈을 감고 계셔도 좋습니다. 그 시간 동안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떠오르든 그것을 밀어내려 하지 마시고 그저 가만히 바라보아 주세요. 오래된 서운함이 떠오를 수도 있고 자식들에 대한 걱정이 떠오를 수도 있고 오래전 헤어진 친구에 대한 기억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억지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그저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둘째로 떠오르는 감정들을 종이에 적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거창한 일기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마음이 무거웠던 이유, 오늘 문득 떠오른 사람의 이름, 오늘 이상하게 서운했던 순간을 몇 줄이라도 적어보세요. 글로 적어보면 마음속에서 뒤엉켜 있던 감정들이 조금씩 정리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돈이 드는 일도 아니고 특별한 도구가 필요한 일도 아닙니다. 집에 있는 공책 한 권과 볼펜 한 자루면 충분합니다. 셋째로 멀어진 관계에 대해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관계가 진짜 나를 향한 것이었는가? 아니면 내가 맡았던 역할을 향한 것이었는가? 만약 후자였다면 그 관계가 조용히 정리된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더 정직한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서울에 사시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퇴직하신 뒤 몇 년 동안 유난히 사람이 줄어든 것 때문에 힘들어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처음에 이 상황을 견디기 어려워서 억지로 새로운 모임을 만들고 억지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공허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딸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아버지, 억지로 사람을 모으려 하지 마시고 그냥 아버지답게 계세요.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분은 억지로 사람을 불러 모으는 일을 그만두셨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를 산책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몇 주는 그 시간이 몹시 외롭게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2달쯤 지나자 오히려 그 산책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시간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렇게 몇 달이 지난 뒤 예전에 소원해졌던 이웃 한 분이 먼저 다가와 함께 산책하자고 청하셨다고 합니다. 억지로 관계를 붙잡으려 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 편안해지자
오히려 진짜 인연이 자연스럽게 찾아온 것입니다. 넷째로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가장 감사했던 순간 하나를 떠올려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국 한 그릇, 창밖에 맑은 하늘, 손주에게서 온 짧은 문자 한 통, 그런 소소한 것들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면 혼자 있는 밤 시간도 훨씬 따뜻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여섯째로 하루 종일 뉴스나 짧은 영상만 들여다보는 습관은 잠시 내려놓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달래려고 하루 종일 텔레비전 뉴스나 휴대전화 영상을 끝없이 넘겨보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고요함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소음일 뿐입니다. 오히려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그런 화면들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거나 화분에 물을 주거나 오래된 사진첩을 넘겨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시간이 훨씬 더 깊은 위로를 드릴 것입니다. 다섯째로 몸을 움직이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마음이 무거울 때일수록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오히려 생각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집안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거나 동네를 천천히 한 바퀴 걸으시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함께 움직입니다. 돈이 드는 일도 아니고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매일 조금씩 몸을 움직여 주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옛 친구에게 먼저 연락해서 관계를 되돌려야 하나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흘러가게 두어야 하나 고민하고 계신가요? 둘 중 어느 쪽을 선택하시든 괜찮습니다. 다만 그 선택이 두려움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진짜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두려움에서 나온 선택은 되게 조급하고 불안합니다. 반면 진짜 마음에서 나온 선택은 설령 결과가 어떻든 마음 한구석이 편안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렇다면 자식들과의 관계도 멀어져야 하는 것인가 하고 걱정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가면 위에 세워진 관계, 억지로 유지해야만 하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이지 진짜 사랑으로 이어진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식들과의 관계, 손주들과의 관계는 오히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더 깊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좋은 부모, 좋은 어른이라는 역할을 연기할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나로 자식들 앞에 설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가면을 벗은 부모 앞에서 자식들은 더 편안함을 느낍니다.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진짜 부모를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손주들과 함께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보여주려 애쓰지 않고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순간들이 오히려 더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체면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세대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마음을 유난히 무겁게 지고 살아왔습니다. 친구가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이웃에게 들킬까 부끄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정말 당당한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혼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웃들이 나중에는 오히려 이렇게 물어볼지도 모릅니다. 요즘 왜 이렇게 편안해 보이시냐고요. 그 평온함은 억지로 만든 인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화해한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원주에 사시는 한 어르신은 한때 경로당에서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것을 몹시 부끄러워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삼삼오오 모여 화투도 치고 이야기도 나누는데 자신은 그저 조용히 책을 읽거나 화단을 가꾸는 것이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이상하게 보일까봐 억지로 무리에 끼어보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은 억지로 어울리지 않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몇 달 뒤에는 오히려 다른 분들이 그분에게 다가와 화단 가꾸는 법을 물어보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남과 다르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만의 매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세대만이 아는 한이라는 감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젊었을 때 자식 키우느라 생계를 꾸리느라 정작 내 마음을 돌볼 겨를이 없었던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때는 밥심으로 버텼고 체면 때문에 힘든 내색도 제대로 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자식들 다 키워놓고 이제야 비로소 내 마음을 들여다볼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처럼 늘 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 자체가 큰 위안입니다. 사람이 줄어든다고 해서 정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정은 숫자가 아니라 깊이로 남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정을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정이란 남에게 베푸는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정은 나 자신에게 베푸는 정입니다. 오늘 하루도 애쓰셨다고, 오늘도 잘 견뎌내셨다고 스스로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젊었을 때는 자식들에게, 남편이나 아내에게, 이웃에게 정을 나누어 주느라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그 다정함을 나누어 주지 못하셨을 겁니다. 이제는 그 정을 나 자신에게도 돌려드릴 때입니다. 거울을 보시면서 오늘도 수고 많으셨다고 스스로에게 말씀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하시다 보면 그 다정함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시대만의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한 마을에 3대, 4대가 함께 모여 살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람이 늘 곁에 있었고 굳이 애쓰지 않아도 관계가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자식들은 일자리를 따라 먼 도시로, 때로는 다른 나라로 떠나갔고 예전에 한 동네에서 평생을 함께하던 이웃들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 세대가 유난히 사람이 줄어드는 것을 크게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가 통째로 변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너무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모 세대와는 전혀 다른 사회 구조 속에서 나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가 우리 세대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사람이 곁에 머물러 주지 않는 시대이기에 이제는 스스로 자기 자신과 편안해지는 법을 의식적으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홀로 있는 시간이 지닌 깊은 의미에 대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외로움이 다 이런 성장의 과정인 것은 아닙니다. 만약 혼자 있는 시간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서
오랫동안 마음이 무겁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잠도 잘 오지 않고 삶이 이대로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는 날들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개성화의 과정이 아니라 마음이 도움을 청하고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절대 혼자 견디려 하지 마시고 가까운 자식이나 이웃 혹은 병원의 전문 선생님께 그 마음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홀로 있음의 지혜는 스스로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신다면 그것을 혼자 짊어지지 마시고 반드시 곁에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주세요. 이제 진짜 홀로 있음과 방어적인 고립을 구분하는 몇 가지 신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짜 홀로 있음일 때는 비록 불편하더라도 마음 한구석에 어떤 기대감이나 살아있다는 느낌이 함께 합니다. 반면 방어적인 고립일 때는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점점 더 딱딱하게 굳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또한 진짜 홀로 있음일 때는 가끔 사람이 그리워질 때 그 그리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반면 방어적인 고립일 때는 사람이 그리운 마음 자체를 부끄러워하거나 억누르려 합니다. 그리고 진짜 홀로 있음일 때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편안해지고 표정이 밝아집니다. 반면 방어적인 고립일 때는 시간이 지나도 마음이 계속 무겁고 표정에 그늘이 거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신호를 마음에 새겨두시고 가끔씩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기서 조금 다른 각도의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관계가 줄어드는 것을 이름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시기를 지나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들려올 때가 많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여러 모임에 나가느라 정작 손주와 함께 앉아 책 읽어줄 시간조차 없었다고요. 그런데 사람이 줄어들고 모임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손주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훨씬 늘어났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넓지만 얕은 관계 속에 시간을 흩뿌리고 살았다면 이제는 좁지만 깊은 관계 속에서 진짜 충만함을 느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관계의 숫자와 관계의 깊이는 결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성공한 삶이라고 배웠을지 모릅니다. 명함을 많이 주고받고 모임에 자주 나가고 늘 누군가와 약속이 잡혀 있는 것이 잘 사는 증거라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보니 그것이 참으로 얕은 생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소중한 것은 한 사람과 나누는 진심 어린 대화, 한 번 한 사람이 나를 진짜로 알아봐주는 순간 그것 하나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사시던 한 어르신은 젊었을 때 정말 발이 넓은 분이셨습니다. 온갖 모임의 회장을 맡으셨고 결혼식이며 장례식이며 안 다니시는 곳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몇 년이 지나자 그 많던 모임의 사람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몹시 서운하고 화가 나셨다고 합니다. 내가 그동안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해주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매정할 수 있냐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은 이런 생각에 이르셨다고 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맺어온 관계들은 대부분 회장이라는 역할, 늘 무언가를 베푸는 사람이라는 역할을 중심으로 세워진 관계였다는 것을요. 그 역할을 내려놓자 그 역할에 반응하던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멀어진 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자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나서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한 친구가 아무 이유 없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다고 합니다. 그저 안부가 궁금해서 걸었다는 그 전화 한 통이 지난 몇 년 동안의 그 어떤 모임보다 더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혹시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오늘 짧은 안부 인사 한 통 건네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거창한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잘 지내고 계신가요? 한번 여쭈어 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작은 한마디가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을 다시 이어줄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를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재산도 아니고 명성도 아닙니다. 정말 남는 것은 진심으로 통했던 몇 사람과의 기억, 그리고 자기 자신과 화해한 그 평온함입니다. 융 선생님이 말년에 이르러 얻은 것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몇 안 되는 진짜 인연,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의 화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 것일까? 페르소나를 벗어가는 중일까? 고요함이 불편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이미 그림자를 마주하고 있는 것일까? 사실 이 6단계는 순서대로 딱 떨어지게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날은 고요함이 편안하다가도 다음 날은 다시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어떤 관계는 이미 자연스럽게 정리되었는데 또 다른 관계는 여전히 마음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일입니다. 개성화라는 것은 한 번에 완성되는 시험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오르내리는 물결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밤바다 여행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융 선생님이 사용하신 표현인데 오래된 신화 속에서 영웅이 밤바다 괴물의 뱃속으로 삼켜졌다가 그 어둠 속을 통과해 다시 태어나는 이야기에서 따온 표현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비슷합니다. 익숙했던 세계가 무너지고 한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시간을 지나야만 비로소 새로운 자기 자신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 캄캄한 시간 동안에는 앞이 보이지 않아 두렵고 방향을 잃은 것 같아 불안합니다. 하지만 그 어둠은 끝이 아닙니다. 다만 새로운 시작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로일 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그 어둠 속에 계신가요? 친구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예전에 당연했던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느껴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밤바다를 지나고 계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밤바다는 반드시 끝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도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융 선생님도 그 6년이라는 캄캄한 시간을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가장 위대한 생각들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저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90을 넘기고 100살에 가까워지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오랜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셨고 함께 어울리던 모임들도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참으로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상하게도 예전보다 더 평온해졌습니다. 사람이 줄어든 자리에 오히려 저 자신과 훨씬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하루도 이렇게 조용히 나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개성화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선물입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만나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지나오면서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떠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떠나는 것은 스스로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나 자신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던 가장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관계가 영영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한동안 멀어졌던 사람이 몇 년이 지난 뒤 다시 다가오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역시 자기만의 밤바다 여행을 지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청주에 사시는 한 어르신은 오랜 친구와 10년 가까이 연락이 끊겼던 적이 있으셨습니다. 두 분 다 각자의 자리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러다 어느 명절 우연히 시장에서 마주치게 되었는데 서로 아무 말 없이 손을 잡고 한참을 우셨다고 합니다. 그 10년의 침묵이 오히려 두 분 사이의 우정을 더 깊게 만들어 주었다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서로에게 기대며 의지하던 관계였다면 다시 만난 뒤에는 각자 자기 두 발로 서 있으면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훨씬 성숙한 관계로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성화가 관계에 가져다 주는 진짜 선물입니다. 관계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더 정직하고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가면 위에 세워졌던 관계는 사라지지만 진짜 마음이 통하는 관계는 오히려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더욱 깊어집니다. 그러니 지금 누군가와 멀어지고 계시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영원한 이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각자 자기 몫의 어둠을 지나고 나면 더 성숙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 시기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을 가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인연이 불가능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가면을 내려놓은 뒤에 만나는 사람들은 훨씬 더 진실한 관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네 산책길에서 마주치는 이웃, 같은 취미를 가진 모임에서 만나는 사람, 혹은 자식들을 통해 알게 되는 새로운 얼굴들 속에서도 얼마든지 영혼의 우정이 싹틀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관계를 억지로 만들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시고 그 안에서 진짜로 통하는 순간이 있는지 가만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가벼워지셨기를 바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난 것은 여러분의 삶이 실패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그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하나씩 내려놓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짐을 다 내려놓고 나면 비로소 진짜 가벼운 걸음으로 남은 삶을 걸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자주 궁금해 하실 만한 몇 가지 질문에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늘리려면 억지로 사람들과의 만남을 끊어야 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억지로 사람을 밀어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억지로 관계를 붙잡으려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시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인연은 언제든 반갑게 맞아주시고, 다만 예전처럼 모든 관계를 다 붙잡고 있으려 애쓰지 않으셔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식들에게 이런 마음을 이야기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이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느끼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식들도 오히려 마음을 놓습니다. 괜히 부모님이 외로우신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지금도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나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면을 내려놓은 지금이야말로 가장 진실한 인연을 만들 수 있는 시기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마음을 열어두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얼마나 걸리나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몇 달 만에 편안해지시는 분도 계시고 몇 년이 걸리는 분도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자기 자신의 속도에 맞춰 걸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등대는 배를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배에게 떠나지 말라고 붙잡지도 않고 어떤 배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져 버렸다고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등대는 그저 제자리에 서서 자신의 빛을 밝히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길을 찾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 등대가 어디 있는지 알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이야기 전체가 말하고자 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없는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삶을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어느 쪽에도 더 이상 기대지 않고도 자기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6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친구가 조용히 사라지는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페르소나라는 가면이 벗겨지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 둘째,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동안 소음이 가려왔던 진짜 감정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기 때문이라는 것. 셋째, 그 고요함 속에서 떠오르는 불편한 감정들은 그림자라고 부르는 나의 일부이며 그것을 마주하는 것이 오히려 나를 가볍게 만들어 준다는 것. 넷째, 진짜 홀로 있음과 방어적인 고립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전혀 다르며 그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난다는 것. 다섯째, 용 선생님 자신도 인생에서 가장 힘든 6년을 보냈지만 바로 그 시간 속에서 가장 위대한 통찰들이 태어났다는 것. 여섯째, 그 어둠을 지나온 끝에는 숫자는 적지만 훨씬 더 진실한 인연, 바로 영혼의 우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는 동안 혹시 마음속에 떠오른 얼굴이나 장면이 있으셨다면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잠시 머물러 보시기 바랍니다. 그 떠오름 자체가 이미 여러분 안에서 무언가가 정리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당장 모든 것을 이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오늘 들으신 이야기 한 조각이라도 마음에 품고 돌아가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친구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실패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가면을 하나씩 내려놓고 진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그 과정이 지금은 쓸쓸하고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더 편안하고 더 진실하고 더 온전한 자기 자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자신을 만나고 나면 설령 곁에 사람이 몇 없더라도 마음은 결코 텅 비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안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따뜻한 무언가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전하고 싶었던 마지막 위로입니다. 사람은 줄어들어도 삶의 무게는 결코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진하고 단단하게 채워집니다. 오늘부터 그 진한 무게를 천천히 그리고 편안하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그리고 오랫동안 혼자 조용히 품고 계셨던 그 질문에 작은 실마리라도 얻으셨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이 겪으신 비슷한 경험이나 오늘 이야기에 대한 생각을 나누어 주셔도 좋습니다. 서로의 이야기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니까요. 다음에는 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오늘 나눈 이야기가 작은 등불처럼 오래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